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이 집계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79.4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이번 수치에 대해 이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둔화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확산되면서 올해 1분기 세계 증시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실적 발표를 연기하거나 기록적인 순이익 감소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4분기 GDP 확정치가 3.4%로 예상치 3.2%를 웃돌면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반락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나스닥 지수 이번 1분기 동안 9.1% 상승을 보여준 만큼 랠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도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에 이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등 신중한 기조를 보였는데요. 한편 오늘은 미증시 그리고 선물 시장 모두 다 쉬어가는 가운데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됐고요. 오늘 새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와 끝까지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물가 추세의 선행지표격인 도쿄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중 근원물가는 예측치에 부합한 2.4%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도 발표됐습니다. 2월 헤드라인 PCE는 예측치에 부합한 2.5%, 변동폭이 비교적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는 2.8%로 나오며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잠시 후 0시 3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3월 달에 FOMC 때 끝나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제 5월 달에 있을 FOMC를 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인하되느냐, 동결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그 기준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과 다음 주에도 더 꼼꼼하게 전략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요. The Fed later projections are pointing to an immediate re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내놓은 금리 전망치는 경기가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월갈 베테랑 경제 분석가인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인데요. 이 사람 말에 따른다면 연준이 침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침체가 매우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2025년까지 기준금리가 150베이스포인트 인하돼 3.875%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2026년 말까지는 222bp 인하돼 3.12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로젠버그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당시에 연준은 금리를 총 75bp가량 인하했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기금 금리를 150베이스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뿐이었다라면서 이는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침체 상황에서는 금리와 채권 수익률 그리고 주가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연준 부의장이자 현재 핀코 글로벌 경제 어드바이저인 클라리다가 투자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준과 ECB 그리고 BOE가 여름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장기 동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2%라는 인플레 목표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전망처럼 움직이지 않고 2.5% 수준에서 장기화한다면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일시 중지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물론 이 경우에도 다시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는 최대한 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보자면 로젠버그가 150베이스포인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를 하는 것은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연준이 이제껏 해왔던 걸 네. 보면 역사적으로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롬 파월 의장도 역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파월 대통령은 이제 뭐 다시 만약에 말들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잘린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가 팬데믹 때 금리를 0%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말로 부인해 왔다가 인플레이션이 치솟지 않았습니까? 9%대까지 치솟아서 지금 3%대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기가 정리하려고 하고 싶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대 진입을 하면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너도 나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금리가 높으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 또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그 금리조차도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기관한테 지급해야 될 그 금리조차도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일반 기업들도 금리가 높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끌고 가면 만약 파월 의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의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제 선거를 불과 한 6, 7개월밖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6, 7개월 뒤에는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그 뒤에 자신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대로 그냥 쭉 밀고 갔다가 만약 경기 침체라도 오면 역사적으로 파월이라는 이름이 또 한 자리에 또 자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파월 의장도
그 지난번 FOMC 때 이번 FOMC 때 말했던 것처럼 이랬든 저랬든 금리는 내릴 거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도 아시겠지만 PCE가 기준금리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찍어 누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CPI든 PCE든 모두 다 기준금리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럼 기준금리를 조금 내린다 한들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 뭐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음에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어차피 하겠지만 이게 3번이냐, 2번이냐, 5번이냐 말도 많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가봐야 되는 길이고 그거는 파월도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 길이라서. 근데 뉴스에서 말했다시피 뭐 첫 금리 인하는 인하 이후에 장기간 동결 그것도 다 우리 예측인 거잖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또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언제 하냐가 문제인 거고 근데 조만간 하지 않을까 파월도 그렇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역시 미국도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조만간 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신호는 작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미국 혼자 그냥 스트롱, 강할 뿐이죠. 근데 요즘 보면 미국도 많이 좀 체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지만 그 주가의 상승폭도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쭉쭉 올라갔는데요. 지금 고점 찍고 뚝 떨어지고 고점 찍고 뚝 떨어지고 고점 갱신하고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체력도 좀 다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금리는 내리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유리하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좀 가리키고는 있지만 미증시 연말부터 랠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공개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더 궁금한 내용들 더 질문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좀 꾸려 나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때 중앙은행들은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어떤 지적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의 횟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횟수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시점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횟수가 곧 금리 인하의 폭이니까요. 한 방에 막 50bp씩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다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렁거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0.25bp씩 계속 내릴 건데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시기에 어차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 넘기지 않을 거란 걸. 뭐 초봄이냐 늦봄이냐 그 차이일 것 같고 중요한 건 얼마를 내리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보면 언제 인하냐보다는 몇 번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식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가 임박하다.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다 잡지 않았다. 위험하다. 이 양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주식을 사가지고 꽤 뭐 5년, 10년, 뭐 20년째 두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전재산 대출 받아가지고 전재산 다 올인해가지고 나 이거 10년 갖고 갈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단타 아니면은 뭐 단기, 중기 정도까지 중기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횟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동결을 좀 길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차피 가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다. 하지만 그 동결이 길게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도 우리 이렇게 뭐 한 번 올렸다 한 번 쉬고 올렸다 쉬고 올렸다 쉬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쭉쭉쭉쭉쭉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렸다 쉬고 내렸다 쉬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시향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뭐죠? anyway, 어쨌든 금리는 내린다. 네, 언제? 예,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총 몇 번, 예, 몇 번을 내리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뿐만 아니라 횟수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9시 30분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시장의 기대를 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요. 마스터님,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이 PC 가격 지수, 이에 따른다면 일단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대체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오늘 미증시가 열렸다면 상승세를 보여줬을까요? 글쎄요, 쏘쏘하지 않았을까요? 네, 쏘쏘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C를 기다리면서 이제 주식들이 네. 그 횡보를 좀 거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냥 뭐 쏘쏘, 네, 그냥 뺐다가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 하지만 뭐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 정도 가지고 뭐 쏘쏘한 거 가지고서 요즘 신고점 갱신하는 그 단계는 지났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고점 횡보죠.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많이 나쁘지도 않고. 그럼 요즘은 호재와 악재들이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 불장에서는 악재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서 팽개치는데 요즘 그냥 호재가 나오면 호재대로 반영을 하고 악재가 나오면 악재대로 반영을 하고 대표적인 게 지금 애플이죠. 애플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강의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애플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빅7 중에서 테슬라만 유일히 떨어지다가 이제는 애플이 다 그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PC는 그냥 쏘쏘한, 네, 다들 우려는 했었습니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예상치 범위 내에서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 모든 PC나 CPI가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 금리를 올렸던 처음 이유는 우리 뭐 금리가 10%까지 올라가는 어쩌네 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뭐였죠? CPI가 그 정도 가 있으니까 CPI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잡아야 CPI든 PC든 내려간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PC나 CPI가 모두 기준금리 밑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PC 가격 지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의견 해석까지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도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 금요일에만 나와 주시지만 이 공개 방송 통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자막을 잘 참고하셔서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좀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승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라면은 이 해외 선물 안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어디에 있을지 이 부분을 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일입니다. 오일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price of more than $1 better on tighter supply outl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유가가 공급 위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어제 3거래일 만에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전일 EIA가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320만 배럴 증가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놀라워했지만 이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수요 위축 우려는 크게 상쇄가 됐고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유가를 지지했고요.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 차질 가능성도 상승 촉매제가 됐습니다. 필플린 프라이스 퓨처 그룹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유가가 반등을 분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운송 비용이 증가했고 원유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이 휘발유와 원유 가격이 오르는 강한 계절적 경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가는 정치적으로도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이 로이터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생산량 억제로 계속 압박이 되면서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더 얻을 것이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매튜 쇼드는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더들은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의 의미를 완전히 흡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펙의 전망보다 덜 낙관적이지만 평균값이 IEA의 2024년까지 하루 13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DBS 은행 전문가는 유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감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잉여 생산 능력 증가와 미국 등 비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더 깊게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좀 높게 나오면서 수요 위축 우려가 이번 주 잠시는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네. 지금의 이 유가 흐름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어제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빠르진 않지만 네.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요 자리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90달러는 정도 갈 거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막 폭등 급등이 나서 90달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뭐랄까 느끼지 못할 만큼 아니면 오르나 싶으면 떨어지고 오르나 싶으면 떨어지고 한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90달러를 찍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수요적인 측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네. 공급적인 측면도 참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발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변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오일 값을 그 위로 그러니까 펌핑시키는 작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공급의 일정 부분씩은 뭐 쥐꼬리만큼씩이라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감산 기조를 추가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자연적인 근데 들고 있긴 힘들죠. 그거를 우리 그 선물하는 입장에서 크루드 오일이 만기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들고 있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차하면 본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은 좀 많이 쌌다가 어느 순간 또 많이 내려갔다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0달러를 찍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81달러가 돼 있고 또 81달러인데 또 80달러 중반에 가 있고 그래서 그게 참 들고 있기가 애매한 네. 단타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번씩 밑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원유 재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갑자기 뭐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다면 또 오히려 또 밀리고 중국 경기가 또 죽었네 어쨌네 그럼 또 밀리고 그런 상황이 나와서 90달러는 가긴 갈 건데 그게 오늘 내일 가는 건 아니고 이번 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꾸준하지만 천천히 알게 모르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원자재 관련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선시대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면 내가 좀 지지저항을 보실 때 안다 그러면 지지저항 때에서 손절 짧게 잡고 그냥 매도로 접근해 보시는 거든가 매수 양방향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만약 화끈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소소하게 40틱이든 30틱이든 챙겨가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딱 맞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90달러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JP모건이 러시아의 이 원유 생산 감축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9월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100달러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JP 모건 말은 그냥 반만 믿으시는 게 그 참 성향이 안 좋습니다. 성향이 안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비슷한 친구들인데 그냥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지금 여론이 들끓어서 거의 뭐랄까 그 단두대에 서가지고 막 기다려야 될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들이 사고 싶으면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지들이 샀으면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사고 싶으면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JP모건이 많이 샀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0달러까지 보는 원자재 전문가들도 있는데 190달러도 이제 턱걸이할 수준인데 100달러가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겠지만 100달러를 글쎄요. 뭐
오늘 내일에서 100달러 가긴 힘들 것 같고 일단 90달러부터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JP모건이 그런 뉴스 내면 꼭 지들이 많이 사놓고서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네.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뽀모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 어려우시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내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한 전망 챙겨봤습니다. 어제 JP모건이 지금 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골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 헤드라인 보시면요. Gold hits record highs on safe haven demand, US like cut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역대급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금 가격은 9%가량 올랐고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좋은 월간 성적을 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금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TD증권의 다니엘 갈리 원자재 전략가는 월말과 분기말 연휴를 맞아서 포지션 스퀘어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금 가격이 현재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세 힘이 조금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지빌코인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을 중립중비 자산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도 챙겨봤는데요. 이슈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면서 고점을 또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도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골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다들 많이들 3,000달러 얘기하더라고요, 온스당. 근데 저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곱게 갈까요? 곱게 갈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골드가 막상 트레이딩을 해보면 들어가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매수를 잡자니 왠지 찜찜하고 매도를 잡자니 물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요즘은 최근 며칠은 좀 그나마 좀 덜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뭐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골드가 안전한 건지 아니면 국채가 안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성장주 동력을 갖고 있는 미국 주식들이 안전한 건지. 왜냐면 자산군들이 다 랠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드가 저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매도 포지션을 좀 섣불리 취하시는 건 위험할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정도는 좀 보고 아니면 일목균형표를 쓰시는 분들은 저 데드크로스 정도는 보고 좀 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름대 윗단이 좀 꺾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호를 보고 더 하셔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 아시는 분들께서 가끔씩 얘기를 나누면 골드 매도에 물렸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도를 과연 이게 쳐야 될까 이렇게 오르는데 하여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골드 원자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드나 3,000달러까지 2004년도에 ETP가 출시된 이후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꽤 오랫동안 그냥 제자리였거든요. 제자리. 올라갔다 제자리.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값이 비싸지니까 너도나 사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부분을 선반영해서 골드도 오르고 있는 거고 이게 워런 버핏은 싫어합니다. 이자를 안 주니까 배당금을 안 주니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샀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건 금리가 인하되면 마땅히 살 것도 없는 거고 국채 아니면 골드인데 그래서 요즘 또 코인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유동성 하면 이제 코인이죠. 유동성에 온갖 유동성을 다 흡수하는 게 코인인데 골드에 있는 사람들도 코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ETF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지 2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됐는데 골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속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코앞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아직은 유리한 상황이고 예, 그런 분들 감안하셔서 오늘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뭐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초보 때는 예, 미장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누구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오늘은 전혀 열리지 않으니까 네, 우리 해선시대 방송 보시고 네,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당분간 매수세를 좀 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공개 방송 월요일 9시 반이죠. 월요일 오전에 항생도 안 하거든요. 항생이 참 특이한 종목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이제 네. 부활절은 이틀을 쉬어요. 이틀을 쉬고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 쉽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예,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죠. 월요일 날 오전에 항생장은 쉬고 예, 해선장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 9시 반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물어보실 건 거기 들어오셔서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좀 더 많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공개 방송 때 그런 내용들은 적어 두셨다가 꼭 예, 물어보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매수 쪽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단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주고받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생장이 지금 당장 월요일에는 좀 쉬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 월요일 날 오전에는 비워져 있고요. 원래는 매주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바로 우리 매매일지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집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또 내주셨다고요? 네. 네.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월요일 무료 공개 방송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챙겨 가셨을 건데요. 예,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예,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사용하는 차트니까 차트 보시면 예,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네, 밑에는 여기 MACD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PDA라고 있습니다. PDA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PDA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게 녹색이 ADX, 빨간색이 플러스 TA, 이게 파란색이 마이너스 TI. 이게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내려간 거고 빨간색이 위로 가니까 올라간 겁니다. 아주 쉽죠? 이게 PDA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일목균형표죠. 예, 여기가 음운, 여기가 양운, 음운, 그리고 이게 검은선이 기준선, 그리고 이게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입니다.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무료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플랜 A하고 B하고 C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플랜 A는 골든 크로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데드 크로스. 예, 플랜 B는 이렇게 구름을 뚫고 나올 때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그 캔들과 같이 뚫고 나올 때를 말하는 거고, 플랜 C는 이게 너무 멀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 뭐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부터 뚫어갈 때 그때 여기에 포지션을 보고서 들어가는 게 플랜 C였는데요. 우리는 이때 원래 플랜 B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플랜 B가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올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A로 수정을 해서 급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430이죠. 16,000이 아니라 18,000인데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18,430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 선이 핑크색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자리죠. 여기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위로 교차가 되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가고 추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100틱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455면 한 이 정도 됩니다. 460 전이니까 이 정도쯤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평평한 구름대 상단에서 음운 상단에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구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허생 차트에서 나오거든요. 변곡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변곡이 되면서 쭉 치고 올라갔던 모습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농담으로 말하는 게 있죠. 발바닥 각질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중요한 건 발목도 아니고 종아리에서 팔아버렸습니다. 발목 무릎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엉덩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종아리에서 팔아버려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플랜 B로 이 구름대를 뚫고 나올 때 이 자리죠? 이 자리쯤 다시 한번 진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눌려주면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눌려주지 않아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40틱 차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력 차트인데요. 이거 말고 조금 더 큰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죠. 480틱 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차트도 뭐 120틱, 240틱, 480틱, 심지어 뭐 900틱, 3분봉, 5분봉, 30분봉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적정한 자리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전환선이 이렇게 도는 걸 보고 여기서 잡은 거죠. 430이면 여기서 보고 청산을 지금 이쯤에서 한 겁니다. 이쯤에서 455니까요. 여기는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이유는 여기죠. 구름대 상단을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240틱에서는 뚫었지만 480틱에서는 못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다음은 뭐죠? 900틱이죠. 900틱에서 또 이렇게 음운 상단 뚫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뚫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개인 매매를 했다 그러면 들고 갔겠죠. 아니면 두 계약을 들어갔다 그러면 한 계약은 정리를 하고 한 계약은 뭐 종아리가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에서 이쯤에서 팔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물타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단계약으로 단일 포지션으로 430에 일제에 들어가서 455에 일제에 나오는 겁니다. 100틱이면 한 6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한 7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고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못 뚫고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무조건 뚫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플랜 A, 골든 크로스, 플랜 B는 이걸 뚫을 때 그냥 뚫는 게 아니죠. 두 개가 다 뚫어야 되는 거죠. 플랜 C는 이쯤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캔들을 넘어갈 때 뚫고 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면 뭐로 그러니까 지지 저항대를 받아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일목균형표의 그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 이용하겠다. 그게 아니면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렇게 PDA에서 뭐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교차되는 걸 활용해서 들어가겠다. 매매 기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진짜로 전투를 나갈 때는 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류탄도 갖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만약에 내가 하나의 기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올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온다고 한들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하고 또 변화를 주고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무기로 장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 반이죠. 9시 반에 나스닥장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요일 수익 낸 사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신 분들과 수익을 많이 챙겨다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수익을 또 챙겨주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없고요. 오후에만 진행이 됩니다. 항생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장에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요즘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이 분열 같은 분쟁도 그렇고요. 이후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이 애플 이르고 이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특별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강의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애플이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국 정부가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정부가 일반 사기업을 고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네, 그것도 무슨 형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지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좀 많이 좀 억제를 그러니까 자유경쟁 체제를 좀 많이 눌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많이 읽어먹고 있죠. 이게 근데 미국에서 시작하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소비자 단체들도 뿐만 아니라 좀 유럽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DMA법이라고 해서 애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강의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S&P 500 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외 선물하다 보면 이게 필요하죠. 그 네이버에 S&P 500 맵 치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게 부러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빅7이죠. 테슬라는 어디죠?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반독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일단 예전에 514가 그 석유사죠. 석유 정유회사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많이 기부 천사네,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자기가 가진 자본과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느 주에 그 정유사를 가서 그 정유사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그게 그냥 인수한 게 아니라 거의 반협박으로 무한 경쟁. 한마디로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리터당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하면 록펠러 회사는 1,000원, 더 내리면 500원. 막 거의 주다시피까지 해가지고 514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반독점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34개사로 분할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쪼개진 거고 그 다음 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뭐였죠? 예전에 그 익스플로러 전에 N 회사라고 있습니다. N 회사가 돈을 받고서 일단 인터넷을 제공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출시했었죠? 윈도우를 출시하면서 익스플로러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망했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 익스플로러 자리 잡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짜로 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소송을 때려맞고 피청거릴 때 운 좋게도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사회생을 한 거죠. 모두가 다 망할 때 미국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 빌 게이츠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사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애플을 제꼈죠. 한참 제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런 거 모르시니까 구글, 유튜브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랄까 그 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그런 플랫폼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전적을 미뤄봤을 때 이번 애플 사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쉽게 끝날 건 아니다. 해프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애플한테 소송을 걸려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장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애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불편해. 딱 첫 마디가 불편해. 뭐 하려고 해도 뭐 어디 접속을 해야 되고. 저는 애플 아이폰을 쓰다가 버렸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쓰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버튼도 하나에다가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튠에 뭐 접속하라는 둥,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사파리로 들어가라는 둥,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주변 지인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서로 그것도 안 돼요. 너무 심각해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전자제품은 아시죠? 봉투 뜯으면 끝. 버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팔아도 되더만요. 몰랐습니다, 그거는. 혁신의 아이콘. 근데 요즘은 뭐죠? 폐쇄의 아이콘입니다. 폐쇄의 아이콘. 혁신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단절을 짓고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별하고 폐쇄의 아이콘입니다. 5년간 조사를 했다는 거 하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고 2개 주에서 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DMA. 이게 뭐죠? 빅테크 갑질 방지법입니다. 빅테크. 여기 한번 걸리면 매출입니다. 연 매출.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매출 일으키는 거에서 10에서 20%. 이건 일반 기업의 마진입니다. 마진. 기업의 마진이 보통 10에서 20%거든요. 근데 매출의 20%. 이거를 때려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애플이 유럽 회사가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애플이 유럽에 갖고 있는 모든 장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이거를 다 낼 때까지 유럽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이 갑질 방지법. 여기에 구글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차별입니다. 가장 큰 차별은 엄마 아이폰 사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엄마 아이폰 사줘. 왜냐하면 아이폰끼리 통화를 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푸른색인데 말풍선이 아이폰이 아니면 녹색이에요. 그러면 아이폰이 비싸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거 엄마 쟤는 안드로이드 쓰나 봐. 이제 이게 여기서 격차가 나오는 거죠. 격차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개발사에서 결제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삼성페이, 뭐 제로페이 뭐 등등등을 그냥 시스템 교체 없이 다 썼습니다. 그죠? 대구 썼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데는 뭐라 그랬죠? 애플페이 기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제 기능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수수료를 30%나 내요. 30%안 내면 퇴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악덕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슈퍼앱 사용 제한. 슈퍼앱이라 그러면 ABC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외에 아이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게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65%, 글로벌로는 20%, 20%는 삼성도 20%입니다. 근데 격이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게 어떤 타격이 있겠느냐?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3년, 4년 쭉쭉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이폰에다가 부품을 공급한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폰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도 공급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기업들이 여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을 살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눈에 익은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을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 소송법이 독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풀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씩 터질 때마다 여기 있는 주가들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출 상대국이 부품 제조 회사가 아이폰인데 애플인데 당연히 애플 매출이 떨어지면 이 회사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국내에 이런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해외 주식 갖고 있으시다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마음을 느긋하게 잡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체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독점 소송법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반독점과 관련한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시각을 넓혀가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CPI도 PCE도 미국의 현 기준금리 5.5%보다 낮은데 미국은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지급 부담감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고 결국 시장에는 금리 인하 시기보다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매크로 시황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꾸준히 상승해 $90까지는 도달할 테지만 순탄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가운데 눌림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골드는 금 가격의 상승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천방형이고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목균형표든 구름대든 기술적인 분석이 필수다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